자, 부모 세미나 19강. 오늘은 제목이 유난히 난폭한 아이입니다. 유난히 난폭한 아이들이 있지요. 아이답지 않게 충동성이 강하고 공격성이 많은 아동입니다. 자, 그러면 난폭한 아동은 공격성이 두드러지면서 쉽게 화를 내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마치 난폭한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처럼 보이기에 안정감이 없이 불안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 부모가 힘들겠죠. 부모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폭한 아동은 그대로 두면 나중에 큰 문제를 유발하는 아동으로 이행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난폭한 아동의 행동적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난히 난폭한 화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인 듯한 모습이죠. 그러면 난폭하다는 것은 겉으로는 공격성이 드러나지만 내면에서는 사실상 폭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난폭한 아동에는 내면에서 분노함에 따라 폭력성이 폭발할 정도에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당연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확 화를 내는 아이가 있고, 또 폭력성을 발휘하는 아이가 있고, 좀 덜한 아이가 있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아이가 있고, 종류가 많겠지요. 그러면 특징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먼저는 감정의 변화가 심한 아동이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하는 것은, 이 감정의 변화가 왜 심할까요? 자신의 마음에 따른 부정성에 의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아니, 어른도 감정 조절이 어려운데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렵지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기분 나쁜 감정을 조절한다. 아무나 되는가 하면서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야 될 건데, 애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경향이 많지요. 감정을 조절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성이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면 아이는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이 분노가 바로 뭐예요? 두 번째로 공격성을 자주 드러내는 아동과 맥락이 이어집니다. 자, 공격성을 자주 드러내는 아동은 난폭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난폭한 아동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부술 수도 있고 물건 던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수시로 부딪혀서 다투어서 또 문제아이로 불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남을 때리기도 하고 완력싸움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가 나쁘고 좋으냐 이걸 떠나서 아이에게는 부정성이 난폭성을 드러내게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라도 부정성이 높아진 난폭성, 공격성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좋게 살고 싶은데 자기도 참을 수 없게 부정성이 올라가면 부정적인 대응이나 난폭성이 나오게 된다 이거. 자, 셋째는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난폭한 아동이 폭력적인 특성이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폭력도 물론 이제 공격성을 수사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폭력이 공격적인 행동에 드러나든 아니면 폭력성으로 드러나가네 난폭성이라는 점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지요. 그러면 이 폭력은 유행에 따라 언어 폭력도 있고 집단 따돌림도 있고 신체 폭행, 금품갈취, 스토킹, 강제 심부름, 뭐 여러 종류가 폭력이 있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요즘에 학폭, 이 학폭이 아동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아동이 점잖게 성장해야 될 아동이 이게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게 폭력성인데, 남을 해칠 정도로 이 폭력성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런가? 그 심리적 원인을 이해한다면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일단은 사회 환경적 원인은 세 가지 크게 사회 환경적 원인을 일단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회 환경적 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정서의 원인, 심리 정서의 문제 또는 부모 양육의 문제는 언제나 빼놓을 수가 없지요.
자, 아동의 정서의 문제해도 다 맞는 거죠. 이 원인이 크게 되면서 이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회 환경적 원인은 또 문제는 볼 수 있는데, 유난히 난폭한 아동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일단 크지만 주변의 환경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난히 난폭한 아동의 심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의 문제도 고려하자는 것이다. 아동의 존재만 문제 삼으려 하지 말고 주변의 환경도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요 세 가지로 한다면 인간관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 마지막에는 이제 사회유해 환경, 요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간관계 문제다 할 때는 유난히 난폭한 아동은 사회 환경에서는 일단 관계의 문제가 영향을 미치겠다. 사회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하죠. 유난히 난폭한 아동이 다양한 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라는 건 일종의 정신적인 소통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소통이 잘 돼서 이 정서의 에너지 교류가, 정서 교류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정체 상태가 일어나서 정서가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윗사람 관계, 아랫사람 관계, 동료와의 관계. 특별히 이제 아동에게는 또래 관계가 중요한데, 같은 동료와의 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원인에서 또래는 빼놓을 수 없지요. 대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이 많이 맺죠. 학교 들어오면 선생님의 영향이 많죠. 그런데 3, 4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은 산만한 그 특성이 있어요. 이때 이제 뭐 ADHD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만 없고, 3, 4학년 때는 모든 아이들이 조금 산만하다 이해되고, 5, 6학년이 가서도 산만하다 그러면 ADHD를 의심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3, 4학년 되면 또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5, 6학년에 가면은 누구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관계가 쉽지 않아요. 아무나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친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애 끼워주지 않는, 옛날과 비하면 상당히 많은 관계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끼지 못하면 왕따 당한, 소외를 당하고 마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 그룹에 끼워서 함께 활동하는 이 또래 관계가 엄청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걸 이제 우리 부모들은 의식을 하면서 친구 관계를 고찰해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사회 유해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유난히 난폭한 데는 폭력성을 학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유해 환경이 그렇죠. 옆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 불량주택지다, 빈민가다, 오락시다, 유흥업소다, 노래방이다, 게임방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아무래도 이 유해 환경이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심리적으로 건전하게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부모가 방관하는데 성인의 무관심에는 묵인의 풍토, 이렇게 할수록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아동은 난폭성을 학습할 기회가 많다고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구의 해자되는 맹모 삼천 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렇게 뒷받침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어요. 폭력의 노출이 수위를 굉장히 넘었죠. 아이들이 아무 때나 TV를 들어보면서 여기 채널을 돌리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주변 환경, 사회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걸 짚고, 그 다음에 심리 및 정서의 문제는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
환경이 그렇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유난히 남북한 아동의 심리 점수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아동 자신의 긍정적 가치가, 긍정적 자기 정체감, 자아 존중감, 자기 유능감 또는 사회적 유능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법과 대응력을 높여가지고 모든 걸 좋게 소화해내는 그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일단 문제성을 들어면 낮은 자아 존중감, 요게 이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아 존중은 가치나 자기 상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자아 존중과 비슷한 개념은 자기 개념이 있는데 자기 개념은 학업 능력이나 운동 능력, 신체 구체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기 개념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평가예요.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이게 평가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입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높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건 낮게 하면 자존감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과 마저 연결되는데 긍정성, 긍정 에너지의 저하다. 긍정 에너지가 떨어졌다. 예. 자, 긍정 에너지 저하는 아동의 자아적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동의 긍정 에너지가 저하되면 자아 정체감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러면 유난히 남북성이 많은 아동은 바로 긍정 에너지가 다운돼서 자아 정체감 형성이 약간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아 정체감은 이제 에릭슨에 의하면 아동 자신의 독특성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행동이나 사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자아 정체감은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 자신에 대한 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어떻게 그 가치감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셋째는 이제 우울 증상과 난폭성의 문제다. 우울 증상과 난폭성의 문제다. 자, 난폭성이 많아도 우울 상태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울한 아동은 정서순환이 원만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실수한다거나 학교를 빠진다거나 사고를 친다거나 폭력행위도 일종의 사고지 않습니까? 난폭행위가. 이런 난폭성 아동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행동이고 또 상처를 입히려는 것인데 그게 절제가 안 되면서 공격성으로 또는 난폭성으로 표출돼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 상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동. 그러니까 난폭성은 정서를 조절하는 데 실패해서 아동이 화를 내거나 공격성을 심하게 표출하면서 괴로워할 때 이러한 반응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해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을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난폭성의 문제가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니냐 것과 연결해서 한번 볼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부모 양육의 원인을 따진다면 부모 양육의 원인에서는 부모의 대응 방식이 문제다. 부모의 대응 방식. 대응 방식과 그 다음에 부모가 분노의 자주 표출. 그 다음에 가정폭력의 영향.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부모 양육. 부모 양육은 어쨌든 부모가 더 많은 책임이 있다. 난폭성이 드러나는 아동은 부모가 더 많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부모 양육 아동에 영향을 많이 주는 1차적인 환경이고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처벌적인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 방식을 취하든가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 관계와 태도 부모의 불화와 가정 구성 간의 불화
이협적인 가정폭력을 목격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죠. 좋은 모범을 못 보여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의 원인을 보자면 첫째는 부모의 대응 방식이 문제다. 유난히 남포가 나오는 부모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부모는 아동의 성격을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면 아마도 남폭성을 드러내는 아동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적절히 못했다. 그 결과를 해서 나온 것이 뭘까요? 이른바 애정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아가는 애정결핍이면 이게 정서적 불만의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부모와 사회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둘째로는 이게 부모가 분노를 자주 표출한 것이 아니냐. 분노를 자주 표출한 것이 아니냐. 요 차원은 부모가 자주 분노하는 장면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자, 부모가 부정 자극을 자꾸 해서 아이의 부정성을 증가시키고 이걸 결국 공격성 난폭성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부정자극을 자꾸 증가시킨다. 자, 짜증이니 화를 내니 소리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부모가 분노를 자극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모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간다든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느긋하게 나가지 못하면 다 부정 자극을 하는 것이 돼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정성을 축적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공격성과 난폭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자, 셋째로는 부모의 가정폭력의 영향도 하나 짚어볼 수가 있겠죠. 유난히 난폭하던 부모의 가정폭력이 휘두르는 것을 혹시 경험할 수도 있죠. 아동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면 자신 눈물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잘 마시는 아버지를 둔 아동이 쉽게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둔 아동이 쉽게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본 아이는 결혼해서 나중에 그것도 할 가능성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가정폭력, 부폭력, 아동의 난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로 자, 브라운필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남학생들이 아버지가 고용 상태에 있는 남학생들 난폭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빈곤 가정의 자녀는 적절한 지지 환경을 받지 못해 범죄와 연관된 일이 많았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원인을 다 짚어봤는데 앞으로 치료에서는 어떻게 하면 긍정성을 증가시키느냐. 긍정성을 증가하는 부정성을 해소해야 되겠죠. 또 이제 긍정성을 증가시키려는 이론의 하나로 촉진 환경을 통해서 또래 관계를 한다든가 또래를 증가시키다든지 하는 이제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대응을 잘 해서 부정성을 이제 해소하고 긍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